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민심의 흐름을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제가 오늘은 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에 TV 틀면 어떤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나요? 부동산 뉴스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데요. 네, 탱계를 내본 건 아닌데 요즘에 부동산 뉴스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제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4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네. 실제로 국민들에게도 고위공직자가 주택 한 채 이상 갖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찬성이 60%가 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의미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격차가 상당히 이제 큰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이제 침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63.5%, 예. 반대는 28.4%니까 두 배를 훨씬 이제 뛰어넘는 격차가 난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워낙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들의 불만과 또 불신 또 분노까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좀 이 조사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1주택 소유 제한을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들 이런 실망한 것들 최근에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어쨌든 다주택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일정 부분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이런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더라도 뭔가 이런 과감한 결단,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쨌든 의견이 이 조사 결과에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찬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역 뭐 연령별로 분석을 해봐도 대부분 찬성 의견이 높은데요. 예. 연령별로 봤을 때 유독 30대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30대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 조사를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연령대에서 뚜렷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이제 60대 이상의 층과 또 젊은 이제 30대, 40대, 50대의 의견들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조사를 보게 되면 뭐 60대, 70대에서 오히려 더 찬성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들이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이제 공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반이 팽팽한 상황. 그러니까 30대에서 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적고 또 반대가 좀 다소가 높은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일지 일단 1차적으로 추정되기는 30대에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에 대한 이제 뭐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다른 연령대보다 크기 때문에 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자조감들이 30대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대와 30대도 확연히 다르고 또 30대와 40대도 확연히 다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연령대가 뭐 이제 일관된 흐름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가장 낮은 연령대에서 점차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어떤 의견이 확장된다거나 또는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30대에서만 유독 이제 다른 결과가 보여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의견 분석이 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한 30대의 의견을 확인하려면은 아마 추가적인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제 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표본 오차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뭐 1000명 조사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이거는 이제 더 적은 500명이거든요. 표본이 500명이네요. 500명이면 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한 8%, 8, 9%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체 결과일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의 전체 결과, 아까 말씀드린 63.5%대 28.4%가 오차 범위가 한 8, 9% 있는 것인데 연령대를 띄어서 봤을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커져요. 더 커지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보려면은 좀 30대를 표본을 좀 넓혀서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보겠습니다.
역시 이낙연 의원이 1위고요. 그 뒤를 네. 이재명 지사가 잇는 결과가 나왔는데 동일한 기관에서 작년 12월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 두 후보의 격차가 24%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7.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예. 앞으로 격차를 줄일지 벌릴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할까요? 일단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보이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40% 내외까지 갔던 것이 지금 이제 20%대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예.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총리 있을 때 어떤 프리미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정부의 어떤 호위무사 역할들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에서도 이낙연 의원에 대한 이제 전폭적인 좀 지지가 이제 지지율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총리 프리미엄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주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이제 현 경기지사인 경우니까 그에 비해서 어떤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이 총리와 또는 선거 기간 이외에 지금 다소가 이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의 이제 정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0% 내외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20%대를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확장력에 대한 이제 의문들을 많이 제기가 됐던 상황인데 최근에 어쨌든 신천지 관련한 부분 코로나 국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호감을 얻게 되면서 뭔가 해내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른 정치인과 이제 다르게 인식되면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재명 지사의 적극 지지층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높지 않던 무당층이라든가 네. 정치의 반감층, 혐오층들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20%를 돌파를 해서 한 자릿수 이제 격차가 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 내에 대권 주자들을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호남 유권자들도 중요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들, 이른바 이제 친문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대권 주자들의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에 이재명 지사와 이제 대한 이제 비호감도가 친문 성향층에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또는 이낙연 의원은 그것을 계속 본인의 지지층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두 명의 지지율 변화에 중요한 이제 관건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언젠가부터 저희가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꾸준히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상위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3위에 올라와 있는데 기관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10.3% 나왔고요. 네. 두 자릿수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야권 대선 주자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보수 성향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현재의 최고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보내는 것이 대개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고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예. 이제 현재 최고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은 야당에 있는 뭐 야당 대표라든가 아니면 야권에 있는 다른 주자들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으로 이제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에서 뭐 15% 내외 이제 많은 조사 결과들 보여주고 있고, 야권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주자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 10%에서 20% 이상을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당 바깥에 있는 인물이 가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 있는 주자들은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국민들 지지표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또 많은 고민도 보수 진영에 안겨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야권 주자 4명의 표를 전부 다 합쳐도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지지율과 지금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참 야권 후보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당 외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무소속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통합당에 있는 후보가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제일 야당으로서는 지금 뭐 오세훈 전 시장 이제 가장 높긴 합니다만은 당내에 있는 주자들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것이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당내에 있는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이 흐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야권에 있는 주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 등 당 외에 있는 당 바깥에 있는 인물들이 높은 지지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내에 있는 주자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이제 얻을 기회를 사실은 잘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여권 주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서는 이제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야권에 있는 주자들한테 표를 주지 않는 현상들도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지금 무당층의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또는 지지 후보를 이제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어쨌든 타개를 해야 이제 보수 정당의 또는 통합당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보시죠.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긍정평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큰 상승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정평가가 이제 내려갔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오차 범위 내에서의 이제 변화이기 때문에 뭐 긍정평가가 뚜렷하게 상승되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 꾸준하게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던 흐름이 일단은 이제 멈췄다라고 하는데 아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이슈에 대한 이제 부정적 평가들이 상당 부분 이미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뭐 50%를 훨씬 상회하던 흐름에서 지금 40% 중반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이제 부동산 이슈의 악재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슈라든가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이슈가 여전히 많이 이제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이슈들도 나오게 되면서 가령 이제 행정수도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는 국회 개원하면서 여러 이슈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부동산 이슈가 다소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가려지게 되는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지금 국정 평가에서의 긍정 평가가 이제 하락이 좀 멈춘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소수 정당들은 지금 약보학세를 계속 전부 다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국회 보면은 지금 민주당, 통합당은 엄청 격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거대 정당이 보이고 다른 소수 정당들은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데 네. 이게 좀 지지율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뭐 원래 이제 선거법상으로는 이제 정당이 여러 정당들이 이제 원내에 진출해서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법이 개정됐었습니다만은 선거 결과는 이제 위성 비례 정당들 이제 양당이 갖추게 되면서 사실은 양당 구도가 더욱더 견고하게 형성이 된 상황이고 지금에 나오고 있는 정당 지표에서도 양당 위주로 국민들의 지지가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군소 정당들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미미하게 지지율이 이제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제 국회 개원하면서 양당이 이제 격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것이 싸움이라 하더라도 지지층들에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뭐 지지가 일정 부분 상승하거나 모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뚜렷하게 이제 의미 있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 제1당과 2당 위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거 직후와 비교해 본다면은 양당 간의 격차는 이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상당 부분 이제 좁혀진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예.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조사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민주당에서 부동산 그리고 공수처 관련 법안을 지금 소위 심사 없이 상임위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지금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 앞으로 정당 지지도에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쉽게 변하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평가는 일 잘하냐 못하냐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바로바로 되는 데 비해서 정당 지지율은 뭐 되게 이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야당이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기회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여당의 또는 여권의 실책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뚜렷하게 반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외 투쟁을 포함해서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긴 한데 다만 이것이 이제 장외 투쟁까지 나가게 될 경우에 최근에 보면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장외에서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 효과로 이어지지 못한 현상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야권에서는 공감하더라도 야당에서 공감하더라도 이것이 장외 투쟁을 할 경우에 그 효과를 우리가 모아낼 수 있는가, 우리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아마 쉽게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슈 펄펄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